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근히 가슴 한켠에 품고 있는 이야기, 은퇴 후 골프에 얽힌 현실과 그 너머의 대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말 아침, 한때는 알림 소리로 북적이던 단톡방. 이달 둘째 주 토요일, 새벽 6시 티오프 어때? 이번엔 누가 버디 제일 많이 잡나 보자. 그렇게 북적이던 단톡방이 요즘엔 어떻습니까? 골프 이야기 대신 친구 자녀의 결혼 소식이나 부고 알림만 간간히 올라오는 조용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말마다 함께 필드를 누비던 친구들,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단톡방의 첫 시작은 늘 설레는 메시지로 열렸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기상한 친구가 잽싸게 새벽 라운딩을 제안하고 누군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빠졌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번엔 꼭 한다며 의욕을 보이곤 했습니다. 티오프 2시간 전이면 서로의 골프복 사진을 올리며 오늘 느낌 온다. 오늘 내 드라이버가 불을 뿜을 거다는 농담 섞인 말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웃음 가득한 메시지 속에서 주말에 첫 햇살이 밝아오고 우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필드로 향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요. 해 뜨기 전 찬 공기 속에서 몸을 풀고 라운딩 후엔 클럽하우스에서 돈가스 한 그릇에 소주 반병.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까지. 그때 우리는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용한 단톡방엔 한 달에 한 번 경조사 안내만이 무미건조하게 떠오르고 그마저도 모두가 말없이 읽기만 할 뿐 응답도 뜸합니다. 자주 보던 친구 하나가 어느 날부터 라운딩 약속의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나중엔 아예 카톡도 읽지 않기 시작합니다. 바쁜가 보네 하며 넘겼지만 사실 그 친구는 현실 앞에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골프백을 접어 넣은 겁니다. 그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대 골퍼의 약 40%가 60대에 접어들며 골프를 그만둡니다. 그 수치는 70대에 들어서면 절반으로 또 줄어듭니다. 누구도 나는 아닐 거야라 생각했지만 그 물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새벽 기상도 마다하지 않던 우리가 이제는 눈 뜨자마자 병원 예약부터 확인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취미입니다. 주말 라운딩 한 번에 30만 원, 그 이상이 드는 요즘 현실에서 매달 고정 수입이 줄어든 은퇴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직장 다닐 땐 몰랐던 그 존재가 은퇴 후엔 본격적으로 무게를 드러냅니다.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연금 수입만으로도 매달 30만 원 가까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숨만 쉬고 살아도 그 금액이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골프는 사치가 됩니다. 필드를 나가려다 통장 잔액을 보고 멈칫하게 되고 골프백에 쌓인 먼지를 닦는 대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다음 달 카드값을 계산합니다. 퇴직이라는 두 글자는 단지 회사 출입증을 반납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라는 강물이 말라붙는 순간이며 그 강이 끊긴 자리엔 고정비라는 이름의 바위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 체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연금 수입이 얼마인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과 공시지가 6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별다른 소비를 하지 않아도 매달 27에서 30만 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더해지면 그 부담은 더 커지죠. 결국 숨만 쉬고 살아도 매달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그 상황에서 골프는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사치가 됩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한 이가 있습니다. 59세 최영식 씨.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주말 골프는 하나의 보상이었습니다. 필드 위에서 좋은 사람들과 걷고 바람 따라 샷을 날리는 시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더 여유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더 이상 주말 예약에 매달릴 필요 없이 평일 오전 황제 골프를 누리리라 설렘에 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를 가차없이 꺾어버렸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난 선배가 던진 말 한마디. 영식아, 퇴직하고 나니 건보료 폭탄 맞는다. 나도 연금 나오는데 매달 40만 원 넘게 내. 필드는커녕 스크린도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야. 그날 밤 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금 수입, 아파트 공시지가, 자동차 등록 상태. 그 모든 것이 그를 조용히 골프장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아끼던 드라이버를 천천히 닦아내며 골프백을 창고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필드를 떠난 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나 없이도 잘 지낼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야기합니다. 그 단톡방이 조용해진 건 단지 다들 바빠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둘, 셋, 그리고 다섯. 그렇게 단톡방의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라운딩 영상 대신 경조사 알림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톡방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영식 씨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동네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아내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벤치에 앉아 나누는 이야기에서 그는 또 다른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골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필드의 환호성 대신 숲길의 새소리와 아내의 미소가 그의 주말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그만뒀지만 행복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골프가 주던 짜릿한 성취감과는 다른
조용하고 깊은 행복도 있다는 것을. 경쟁이 아닌 동행, 기록이 아닌 기억.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묘미라는 걸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도 골프 단톡방이 조용하다면 그 침묵의 이유를 이해해 주세요. 누군가는 말없이 현실과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을 추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조용히 사라진 친구를 떠올리고 계시지 않나요? 그 친구가 연락을 끊은 것이 서운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누구든 현실 앞에선 잠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골프를 계속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평일 새벽 라운딩, 9월 대중제 이용, 노케디 셀프 라운딩 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아니면 아예 다른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 낚시, 가드닝, 악기 연주, 여행. 모두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너무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덜 화려해졌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골프는 한때 우리 삶을 빛나게 해줬지만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건 결국 사람과 기억, 그리고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침묵한 친구들의 사연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변화도 함께 받아들이는 그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오늘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할지에 대해 제가 아는 지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 후의 삶에서 흔히 접하는 고민을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골프에 푹 빠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퇴직 후에 일주일에 최소 4번 이상 골프를 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바쁘게 일하느라 즐기지 못했던 여가를 만끽하겠다며 골프용품을 새로 구입하고 매주 다른 골프장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들도 많았고 날씨가 좋으면 하루 종일 필드에서 시간을 보내며 골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골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나던 친구들 중 일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점차 골프를 치지 않게 되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관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라운드를 돌며 홀로 골프를 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골프만으로는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허전해.
그는 골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수록 그 허전함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골프가 주던 설렘이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골프비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쓰면서도 점점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즐기려고 시작한 골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그 활동이 자신에게 큰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많은 퇴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퇴직 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골프나 여행과 같은 활동에 몰두하지만 결국에는 그 활동들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회사나 같은 업종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이나 단기적인 일을 통해 수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60대 초반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폴리텍 대학에서 제공하는 도배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기술을 배운다고 하며 주저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배우는 재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후 그는 도배 업체에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기술이 늘었고 1년 후에는 자신의 작은 도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일을 이어가는 것은 퇴직 후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분 중에는 70대 후반이 되었음에도 배관 작업을 하며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배관 기술을 배웠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말하길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 그는 작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몇 번씩 일하면서도 충분한 생활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관 작업이나 하수구 정비와 같은 기술은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또 다른 지인은 퇴직 후 골프와 여행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노인 돌봄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그 안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지인은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은 경제적 보상을 넘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권력, 돈에 집착하게 되지만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은 퇴직 후 정치 뉴스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정치 뉴스만 보며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그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다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라며 답답해하던 그분은 결국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퇴직 후에는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만 이 시기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이 단순히 일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은 한편으로는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해왔던 직장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은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의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가족과의 시간, 자신의 건강, 취미 활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더 멋진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믿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도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로 73세, 작년까지만 해도 땀에 절어 잠 못 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은 10분의 1로 줄었고 밤엔 시원해서 이불 덮고 잡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3세, 평범한 대한민국의 할머니 김정자입니다. 사실 예전엔 여름이 이렇게까지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땐 마당에서 부채질하며 멍하니 누워있으면 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고 이웃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퍼지며 어스름 저녁이 되곤 했죠. 그런데요, 요즘 여름은 다릅니다. 숨이 턱 막히고 마치 찜통 속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날씨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 에어컨 마음 놓고 켜셨나요?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이 우릴 움츠리게 만듭니다. 한 달에 12만 원. 이게 다 에어컨 때문이야. 한숨을 푹 쉬며 리모컨을 멀리 던지게 되죠. 그런데 그날 제 삶을 바꾼 작고 조용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진행한 에너지 절약 생활 강좌. 별 기대 없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한 강사님이 하신 한마디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시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날 저는 선풍기로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얻는 방법을 배웠고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한 결과 한 달 전기요금이 무려 30만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은 제가 실천한 모든 방법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보셨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풍기를 틀었는데 왜 더 더운 것 같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풍기는 실내 공기를 순환시킬 뿐 그 공기의 온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뜨거워진 방 안의 공기를 계속해서 순환시키니 바람은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땀은 나고 공기는 후끈하고 얼굴은 화끈거리기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지나는 길목을 바꿔줘야 합니다. 차가운 공기를 만나도록. 제가 가장 먼저 실천한 건 얼음 활용법이었습니다. 큰 대야나 볼에 얼음을 가득 담아 선풍기 앞 20-30cm 거리에 두는 겁니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왜냐고요? 바람이 얼음 위에 찬 수증기를 머금고 실내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 안 전체 공기가 바뀝니다.
피부에 닿는 바람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그냥 시원한가 보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에 찌든 더위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 바람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에어컨처럼 코가 막히지 않아서 더 좋더군요. 문제는 얼음이 빨리 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알려준 방법이 바로 페트병 냉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500ml 또는 1.5L 페트병에 물을 채운다. 두 번째, 굵은 소금을 티스푼으로 2스푼 넣는다. 세 번째, 단단히 뚜껑을 닫고 하루 동안 냉동실에 얼린다.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낮은 온도로 얼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시원함을 유지해 줍니다. 이 페트병을 얼음 대야 대신 놓으면 최소 4시간, 많게는 6시간까지 지속됩니다. 2개를 번갈아 쓰면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름 내내 냉동실에 4개를 준비해 뒀어요. 이건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선풍기 앞에만 집중하다 보니 선풍기의 흡입구를 놓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선풍기 앞만 생각하지만 바람은 뒤에서 들어와 앞에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뒷공기가 시원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당연히 시원해집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택배 오면 같이 오는 그 아이스팩, 버리지 마시고 냉동실에 얼려 두셨다가 선풍기 뒷면에 고무줄이나 끈으로 묶으세요. 단, 물이 흐르지 않도록 천이나 비닐로 감싸는 건 필수입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생수병도 됩니다. 작은 생수병을 얼려서 묶어두면 그 자체로 훌륭한 냉방 장치가 됩니다. 이 방법은 선풍기 전체 바람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아이스팩 활용법은 아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영상이 처음이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는 팁입니다. 밤에는 외부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합니다. 특히 밤 9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바깥 공기가 차가워질 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2개의 창문을 엽니다. 하나는 선풍기를 놓을 창, 하나는 반대쪽 통풍용 창. 그리고 선풍기의 방향을 실내에서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선풍기가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반대편 창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바람이 나가는 건데 어떻게 시원해질까? 그런데 정말로 10분도 안 돼서 방 안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숨이 쉬어지고 이불에 눕자마자 땀이 마르기 시작했죠. 이 방법을 잠들기 1시간 전부터 활용하면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팁은 특히 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입니다. 효과 보신 분들 꼭 후기 남겨주세요.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지 않다면 내 몸에 열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시원해도 몸에 열이 많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럴 땐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 뒤, 손목, 발목에 감아보세요. 피부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특히 목 뒤와 손목은 굵은 혈관이 흐르는 곳이라 효과가 빠릅니다. 젖은 수건이 불편하다면 쿨링 스프레이를 사용하세요.
약국이나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팔이나 다리에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즉시 냉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얼굴엔 절대 뿌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풍기 바람이 아무리 세고 얼음을 낳는데도 시원하지 않다면 습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마르지 않고 우리 몸은 계속 열이 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쐬도 덥게 느껴지는 겁니다. 습도가 80% 이상이면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4, 5도 더 덥게 느껴집니다. 제습기가 없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지를 방 모서리에 넣기. 두 번째, 굵은 소금을 접시에 담아두기. 세 번째, 숯을 그릇에 담아 방에 놓기. 이런 작은 실천이 선풍기 바람을 훨씬 시원하게 바꿔줍니다. 제 이웃 박순자 할머니도 습도만 잡았더니 방이 갑자기 뽀송하고 시원해졌다며 웃으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 한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작년 여름 저는 이 방법들 덕분에 전기요금을 30만 원에서 4만 원대로 줄였습니다. 그 돈으로 영양제도 사고 손주 간식도 사주고 기분 좋은 여름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페트병을 얼리고 아이스팩을 찾아보고 신문지를 펼치고 수건 하나만 적셔보세요. 그 작고 사소한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여름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덥고 짜증나는 여름을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똑하고 건강하게 전기료 걱정 없이 여러분만의 생활 속 에어컨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혼자 지내는 부모님, 지인분들께 이 지혜를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는 여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로 73세, 작년까지만 해도 땀에 절어 잠 못 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은 10분의 1로 줄었고 밤엔 시원해서 이불 덮고 잡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3세, 평범한 대한민국의 할머니 김정자입니다. 사실 예전엔 여름이 이렇게까지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땐 마당에서 부채질하며 멍하니 누워있으면 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고 이웃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퍼지며 어스름 저녁이 되곤 했죠. 그런데요, 요즘 여름은 다릅니다. 숨이 턱 막히고 마치 찜통 속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날씨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 에어컨 마음 놓고 켜셨나요?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이 우릴 움츠리게 만듭니다. 한 달에 12만 원. 이게 다 에어컨 때문이야. 한숨을 푹 쉬며 리모컨을 멀리 던지게 되죠. 그런데 그날
제 삶을 바꾼 작고 조용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진행한 에너지 절약 생활 강좌. 별 기대 없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한 강사님이 하신 한마디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시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날 저는 선풍기로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얻는 방법을 배웠고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한 결과 한 달 전기요금이 무려 30만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은 제가 실천한 모든 방법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보셨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풍기를 틀었는데 왜 더 더운 것 같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풍기는 실내 공기를 순환시킬 뿐 그 공기의 온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뜨거워진 방 안의 공기를 계속해서 순환시키니 바람은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땀은 나고 공기는 후끈하고 얼굴은 화끈거리기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지나는 길목을 바꿔줘야 합니다. 차가운 공기를 만나도록. 제가 가장 먼저 실천한 건 얼음 활용법이었습니다. 큰 대야나 볼에 얼음을 가득 담아 선풍기 앞 20-30cm 거리에 두는 겁니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왜냐고요? 바람이 얼음 위에 찬 수증기를 머금고 실내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 안 전체 공기가 바뀝니다. 피부에 닿는 바람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그냥 시원한가 보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에 찌든 더위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 바람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에어컨처럼 코가 막히지 않아서 더 좋더군요. 문제는 얼음이 빨리 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알려준 방법이 바로 페트병 냉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500ml 또는 1.5L 페트병에 물을 채운다. 두 번째, 굵은 소금을 티스푼으로 2스푼 넣는다. 세 번째, 단단히 뚜껑을 닫고 하루 동안 냉동실에 얼린다.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낮은 온도로 얼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시원함을 유지해 줍니다. 이 페트병을 얼음 대야 대신 놓으면 최소 4시간, 많게는 6시간까지 지속됩니다. 2개를 번갈아 쓰면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름 내내 냉동실에 4개를 준비해 뒀어요. 이건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선풍기 앞에만 집중하다 보니 선풍기의 흡입구를 놓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선풍기 앞만 생각하지만 바람은 뒤에서 들어와 앞에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뒷공기가 시원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당연히 시원해집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택배 오면 같이 오는 그 아이스팩, 버리지 마시고 냉동실에 얼려 두셨다가 선풍기 뒷면에 고무줄이나 끈으로 묶으세요. 단, 물이 흐르지 않도록 천이나 비닐로 감싸는 건 필수입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생수병도 됩니다. 작은 생수병을 얼려서 묶어두면 그 자체로 훌륭한 냉방 장치가 됩니다. 이 방법은 선풍기 전체 바람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아이스팩 활용법은 아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영상이 처음이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는 팁입니다. 밤에는 외부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합니다. 특히 밤 9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바깥 공기가 차가워질 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2개의 창문을 엽니다. 하나는 선풍기를 놓을 창, 하나는 반대쪽 통풍용 창. 그리고 선풍기의 방향을 실내에서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선풍기가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반대편 창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바람이 나가는 건데 어떻게 시원해질까? 그런데 정말로 10분도 안 돼서 방 안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숨이 쉬어지고 이불에 눕자마자 땀이 마르기 시작했죠. 이 방법을 잠들기 1시간 전부터 활용하면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팁은 특히 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입니다. 효과 보신 분들 꼭 후기 남겨주세요.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지 않다면 내 몸에 열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시원해도 몸에 열이 많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럴 땐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 뒤, 손목, 발목에 감아보세요. 피부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특히 목 뒤와 손목은 굵은 혈관이 흐르는 곳이라 효과가 빠릅니다. 젖은 수건이 불편하다면 쿨링 스프레이를 사용하세요. 약국이나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팔이나 다리에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즉시 냉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얼굴엔 절대 뿌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풍기 바람이 아무리 세고 얼음을 놨는데도 시원하지 않다면 습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마르지 않고 우리 몸은 계속 열이 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쐬도 덥게 느껴지는 겁니다. 습도가 80% 이상이면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4, 5도 더 덥게 느껴집니다. 제습기가 없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지를 방 모서리에 넣기. 두 번째, 굵은 소금을 접시에 담아두기. 세 번째, 숯을 그릇에 담아 방에 놓기. 이런 작은 실천이 선풍기 바람을 훨씬 시원하게 바꿔줍니다. 제 이웃 박순자 할머니도 습도만 잡았더니 방이 갑자기 뽀송하고 시원해졌다며 웃으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 한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작년 여름 저는 이 방법들 덕분에 전기요금을 30만 원에서 4만 원대로 줄였습니다. 그 돈으로 영양제도 사고 손주 간식도 사주고 기분 좋은 여름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페트병을 얼리고 아이스팩을 찾아보고 신문지를 펼치고 수건 하나만 적셔보세요. 그 작고 사소한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여름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덥고 짜증나는 여름을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똑하고 건강하게 전기료 걱정 없이 여러분만의 생활 속 에어컨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혼자 지내는 부모님, 지인분들께 이 지혜를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는 여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